자, 우리에게 다가올 폭탄의 모양은요, 저는 부채 폭탄이 현재 S자 공포가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터질 거라고 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는 올라가고 경제는 불황으로 더 침체되는 속에서 금리를 이 물가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올릴 수밖에 없고, 올리다 보면 변동금리가 77.3%가 되다 보니까, 자, 그래서 변동금리 0.5% 빅스텝만 한번 해도 6조 7,500억 정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달에 0.5 한번 올려도 이자를 6조 7,500억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러니 이 금리를 올리는 부분에 주저주저 하겠지만은 안 올렸을 때 충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끌려가면서 올릴 것이고, 선제적 대응은 생각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부채 폭탄이 터질 겁니다. 자, 미국이 지금 이번에 올려봤자 0.75를 올려봤자 그게 얼마입니까? 2.5예요. 그러면 연말에 최소 4%에서 7%까지 갈 거다. 그러면 미국이 최소 7.5에서 최소 4.5를 더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이 지금 몇 프로를 더 올리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아마 한 3%는 최소 더 올려야 될 거다. 그것보다 훨씬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3%를 더 올린다고 하면 거의 뭐 2조가 넘는 은행 금리가 올라갈 건데 이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터지죠. 그래서 부채 폭탄이 터지면서 은행들이 돈을 부도맞고 결국은 이 은행들이 부실해지면서 금융위기의 징후가 오고 그 속에서 이제 주식도 꺼지고 코인도 꺼지고 이렇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대공황이다라고 인정이 될 거라고 봐요.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비폭탄 째깍째깍, 법은 소상공인 개인 줄도산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하며 대법원의 폐생파상위원회에서 경고를 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채무상환 유예가 2020년 이후에 4번의 연장 끝에 올해 9월 종료가 되면 물가 급등과 금리 상승이 겹치면서 연말 채무자 파산 급증이 예상된다고 지금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가 내일 열리는 정기회의에서 줄도산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생법원을 추가 신설해야 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왜 줄도산이 예상되고 있는가라고 보면 개인 채무자 원금 상환 유예를 첫 시행을 2020년 4월에 했고 문가리가 1차 연장을 2020년 11월에 했고 2차 연장을 2021년 6월에 했고 3차 연장을 2021년 12월에 했고 4차 연장을 2022년 6월에 했고 그래서 만료를 2022년 9월에 한다라고 지금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대로 진행이 되면 채무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 그래서 법원이 우려하면서 회생법원을 추가 신설해야 된다 말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한국의 닥트둠, 즉 경제적 전망을 좀 어둡게 본다는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가요, 내년에 주택시장 거품이 꺼지고 공황 수준의 침체가 불가피할 거라고 썬데이 중앙, 즉 중앙일보 일요일자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가올 공황 수준의 침체에서 살아남으려면 리스크를 역전시킬 판을 짜야 된다. 연말이 오기 전에 자산시장, 즉 부동산 주식 코인의 경착륙 추락에 대비해야 된다. 내년 주식시장에 이어 주택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진짜로 위기에 휩싸일 거다
라고 2008년 금융위기 때 거품 붕괴를 예고했다고 해요. 이분이요. 그런데 이분이 지난해 6월 들어서 정시 하락과 경기 침체를 예고해 투자자를 섬뜩하게 했는데, 그래서 당시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고점을 찍고 하락했고 코스피에 40%가량 거품이 낄 정도니 자산시장이 과대평가됐고 부채 문제는 외환위기 때보다도 심각해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라고 했는데, 자, 이것이 2분기 들어 국내 해외 할 것 없이 주식시장이 무너지면서 이분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핑에서 수도 없이 이런 경고를 계속해서요. 한국 경제가 그야말로 사상 누각 위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수치가 전부 가식이고 허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별로 이 눈여겨 듣지 않고 있죠.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런 사실이 주류 경제학계 안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코스피가 바닥이 2200일 거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분보다 훨씬 낮게 봐요. 2000도 무너질 수 있다. 주류니까 항상 온건하게 판단을 하지요. 자, 그러면서 달러 가치가 장기적으로는 하락하게 될 거다. 그건 제가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이후에는 국채 가격이 오를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위기에도 본인이 대공황적 위기가 온다고 하면서도 이 투자 부분을 언급하는데 이건 좀 웃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주식에 이어 부동산 버블이 꺼질 거라 했는데 충격이 어느 정도일까? 거시적으로 물가, 소득, 전월세 등과 비교해 봤을 때 적정 주택 가격을 추산해 보면 최소 30% 이상 과대평가되어 있다. 저는 주택 가격이라는 것은 소득과 연관될 수밖에 없고요. 일부는 희소성에 의해서 그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올라갈 수 있지만 대체로 모든 집값은 소득 수준과 비슷하게 가야 된다. 그러면 한국의 소득 수준이요. 평균 4인 가구의 소득 수준이 500만 원 조금 안 된다고 보면 한국의 30평형대 이 부동산의 아파트의 가격은 이 5억 안팎이 정상이라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서울의 도심의 그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지방으로 가게 되거나 서울 변두리로 가게 되면 3억 정도 수준이 좀 정상이다라고 보고 지방에는 2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과대평가되면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죠. 근데 실제로 박근혜 정권 초반만 보더라도 30평대 아파트가 강남 빼고는 4억대, 3억 후반대도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2008년부터 2020년까지는 12배 정도였는데 지난해 말 19배가 됐다는 거죠. 저는 10배 정도가 정상적이다. 이렇게 보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본질을 이 사람은 어떻게 보는가 하면 자산 가격에 거품이 발생했는데 BIS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세계 부채가 2007년에는 104조 4천만 달러였는데 2020년에는 306조 4천만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돈의 양이 2배 이상 금융위기와 코로나를 겪으면서 늘어났고 2020년에 306조라고 한 부분이 2022년에 와서는 이것보다도 또 훨씬 늘어났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과도한 돈의 발행, 경제 수준, GDP 성장, 그리고 경제 규모 이런 부분에 걸맞는 돈의 양이 이렇게 시중에 있어야 되는데 이 돈의 양이 인위적으로 국가에 의해서 굉장히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돈이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가면서 결국은 인플레가 극심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러면서 자산 거품을 키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꺼트리는 거는 금리 상승이 자산 거품을 꺼트리는 유일한 현재 방법이에요. 그래서 시차를 두고
투자도 다 꺼지고 소비도 꺼지면서 경기 침체가 이제 시작이 되고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서 이런 거품이 꺼지는 상황에서 경제가 회복이 되는 계기를 잡아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스태그플레이션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고 금리를 이렇게 급속하게 올려서 갱추락을 했을 때 이 상황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건전한 일자리가 사라지고 질낮은 서비스 업종의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다라는 현실입니다. 한국의 오늘 신문에서도 많이 나왔잖아요. 온 사방에 지금 일자리가 찾고 있다. 난리가 났다. 그래서 손님 늘어난 식당, 영화관, 카페, 알바, 구인, 하늘, 별따기 시급 올려도 지원자가 없어서 못 뽑는다. 코로나에 배달 플랫폼 노동자만 급증했고 지난해 하반기 43만 명으로 10% 증가했고 청년 인구는 20만 명이 올해만 감소하고 있다. 그러면서 배 만들 사람 없어 일감 1,400억을 포기했다. 장기 불황 딛고 조선업계가 수주했지만 인력이 안 들어오고 청년이 기피하고 불법 체류 노동자도 적다 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매우 일시적이고요. 결국은 제조업에 건실한 그리고 평생 일자리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고 플랫폼이고 이런 것들이 세계화고 이런 것들이 건실한 일자리를 다 없애버린 상황이 핵심인 겁니다. 자, 그래서 화폐의 많은 발행 그리고 건실한 이 일자리, 제조업 일자리의 소멸 이 두 가지를 묶어보고 본다면 이 김영익 교수는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는 거죠. 그냥 화폐의 발행만 지적을 하고 경제는 또 회복력을 가질 거라고 말을 하죠. 건실한 일자리가 소멸된 경제가 회복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다는 겁니까? 돈을 많이 발행하지 않았더라도 경기 침체가 아닐 거라고 봅니까? 저는 인플레가 이렇게 심하게 안 되겠지만은 화폐를 이만큼 많이 발행 안 해도 경제는 침체했을 거라고 봅니다. 소비가 줄어들고 투자도 줄어들고. 왜? 건실한 일자리가 없이 소득이 제대로 없는데 어떻게 소비를 합니까? 소비가 없는데 어떻게 투자와 고용을 해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하에 불황이 보편적으로 됐는데 여기에 금융위기와 코로나로 돈을 많이 발행해서 디플레이션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됐다라는 거. 그 차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걸 주류 경제학자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